다음에 뭐 국회 같은 경우는 한 25%밖에 여성이 없는 거잖아. 그저차도 국회는 대표성이 있어서 법률에 의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행사하니까 그런데요. 여기 뭐 충청도 도청만 봐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청만 봐도 생각해 보세요. 순천도요. 국장이 5명 있는데 여성 국장을 언제나 보건소장밖에 안 줘요. 항상 그러잖아요. 왜 어떻게 보건소장만 여성이 꼭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이번 문재인정부는 좀 특이하게 국토부 장관도 여성이 가고 외교부 장관도 가지만 대부분 그냥 여성부 장관 아니면 환경부 장관 아니면 헬스부 장관 아니면 공무원 직급상 가장 밑에 있는 직급만 여성들에게 배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여기 많은 청년분들이 앉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 비례로 봤을 때 20대 인구가 몇 %인 줄 아세요? 20살부터 29살까지 5.4,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15% 정도 됩니다. 30대 인구도 16% 가까이 됩니다. 둘이 합치면 30%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20대와 30대는 몇 명 있을까요? 5명? 예. 300명이니까 3명이 있어야 1% 아닙니까? 예.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가 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정상적으로 청년 세대의 고민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청년이 아니어도 내가 청년 시절 경험해봤으니까 청년 관련한 법안 낼 수 있다. 내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 관련한 법 낼 수 있다. 여성이 아니어도 여성 관련한 법 낼 수 있다. 물론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가 노동자와 관련한 법을 내는 것과 사용자가 노동자를 위해서 그 법을 내는 거는 천지 차이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장애인 관련한 법을 낸다고 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이런 거죠. 아, 휠체어가 잘 다니기 위해서는 휠체어가 한 1m 정도 폭이 되니까 경사로를 1m짜리를 만들어주자 라고 하는 수준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휠체어를 타고자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로는 법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휠체어 폭이 1m면 돌 수 있는 각도가 필요하니까 최소한 1.5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경사로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 경사로의 도면은 몇 도 이상은 이루어지면 안 되고, 또 일반인이 걸어가는 시선의 높이와 휠체어의 시선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사로의 몇 미터 전에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훨씬 더 구체화됩니다. 그 당사자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무슨 쿠데타로 당선됐느냐, 누가 지명해줘가지고 당선됐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뽑아줬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대표자라고, 내 삶을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 그렇게 연령과 학벌과 출신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랑 다른데 우리를 잘 알 거라고 뽑아준 거예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 중고, 대학교, 대학원을 다 나왔거든요. 제가 나온 대학교가 순천대학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명색이 국립대학교입니다. 올해 개교한 지 82년 된 학교인데요. 82년 개교 이래 제가 첫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그것도 비례대표니까요. 한 번도 지역구 국민들은 뽑아준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무슨 순천대 나온 놈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냐. 시의원 정도 나오는 것은 뭐 어떻게 이해하겠다. 그래도 국회의원 나오려면 연대 고대 정도는 나와야지. 상검사 정도는 해야지. 그게 국회의원 깜이지. 여기는 청주대학교 있죠. 청주대학교 출신의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과연 여러분들이 청주대학교 출신의,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방대 나와서 평생을 여기서 산 사람들의 그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와 같이 호흡했던 그 대표자가 제가 여러분을 대리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아, 당신이 우리 삶을 잘 아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 뭔 청주대 나온 놈이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냐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의 아까 말한 민주주의 3.0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요, 백마탄 초인이 그냥 장관한테 언제든 전화해서 압력 행사해서 예산 따주고 뭐 하는 것, 이걸 원하는 세상, 그걸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치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꿔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었던 정치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였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에서 벌어졌던 이 감옥 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했었던 정치력 있는 사람들, 필요하면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누구한테 말아서 성적도 고치고 입학도 시켜주고 취업 청탁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주고, 어디 병원에 전화해서 응급실 여러분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지금 접수하면요 2달 걸려요, 교수님 보려면. 근데 힘 있는 사람들 전화해서 해결해주면 이틀 3일이면 베드 만들어주고 교수님한테 진료받게 해주잖아요. 그거 그냥 그동안은 부러워했어요. 비난했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했다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걸 우리 스스로가 깨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만 감옥 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바꿔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 바꿔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요,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밥 한 끼를 사주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이 김최고, 제가 그때는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이 김최고, 국회의원이 뭐하는 직업인 줄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가 라고 생각해서 멀뚱멀뚱 쳐다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국회의원은 말이에요, 안 걸린 놈이 걸린 놈 욕하는 직업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김상조 청문회를 보면 딱 그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예. 안 걸린 놈이 걸린 놈 욕하는 직업. 과연 이제 이 모순들을 빨리 해결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고요, 국정농단 사태의 이 모순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갑자기 어디서 태블릿 PC가 하늘에서 발견돼가지고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국정농단 사태의 나비 효과라고 하는 글이 페이스북에 막 떠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어떤 야구 선수가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박을 한 이후에 잘못되니까 변호사를 산 거죠. 근데 이 변호사를 샀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힘이 센 변호사여가지고 막 판사랑 싸우기도 하고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뒤에는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사가 힘이 세냐 그랬더니, 뒤에 진경준이라는 뭐 사람이 있대요 라고 하게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진경준은 뭐 어떤 사람인데, 뭐 게임회사 사장도 잘 알아가지고 집이 100몇 채가 있대요 라고 막 알려진 거예요. 집이 100몇 채가 있는데 현직 공무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우병우라는 뭐 사람이 있어 또 뒤를 봐준대요. 막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 시작은 뭐였냐?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예요. 전관예우. 물론 행정부에서 퇴직한 이후에 전관예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실질적인 사법부의 전관예우. 저도 정치인을 해봤습니다만, 정치인들 민원과 청탁이라고 하는 것 구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으면 청탁이냐, 돈을 안 받으면 민원이냐,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보고 누가 그래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사회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데요. 근데 민원이든 청탁이든 이걸 하는 사람은 하면서도 좀 찝찝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부탁을 한다 그러면 부탁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해도 될까? 좀 미안하긴 한데 하면서 전화하죠. 근데 급하니까 해요. 받는 저도 뭐 나한테 이런 것까지 전화했나 라고 하면서도 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주죠. 그럼 또 그 사람도 좀 찝찝하지만 그냥 안면이 있으니까 또 도와줍니다. 근데 이건 서로 찜찜한 일이에요. 근데요, 전관예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관예우. 전관예우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관예우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전관예우 존재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 말은 곧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말이에요. 전관예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민원인데 어찌 보면
이 민원을 하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관이다. 나 이제 얼마 전에 고검장하고 물러났다. 그러니 빨리 돈 들고 와라. 내가 무죄도 유죄 만들어주고 유죄도 무죄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친구들이랑 뭐 있다가 야 너 요즘 재판 받는다며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 나 이번에 돈 주고 전관 샀어. 그래서 뭐 이번 재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무죄 만들어준대. 이번에 이번 판사가 이 변호사가 판사랑 술 한잔 하면서 정리 다 했대 라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게 나의 힘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 무슨 법 앞에 평등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재용 박근혜 한 명 구속시키면 해결된 거냐? 그렇게 구속됐으니 전관예우는 없어졌다고 우리가 믿느냐? 대한민국의 법 앞에 평등이라고 믿느냐?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 처방은 대통령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처방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유권자로서. 투표만 잘하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말해야 됩니다. 광장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게 민주공화국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런 길을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예. 국회의원을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너무너무 뽑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뽑기 위해서 아마미에 같이 투표 동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 싫거든요. 싫은데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 사람 뽑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올라온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뽑지 않으면 타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악만을 막기 위한 사람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설거지 할래, 빨래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하나 선택하라는 것은 저희 유권자들에게는 너무 좋고 뭐 유권자 너희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에서 정말로 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뽑아야 되고 왜냐면 이 사람이 안 되게, 최악이 안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뽑는 그런 시스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천을 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마우스랜드라고 하는 동영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영상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무슨 부탁 하나 드리면 해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해줄 수 있죠.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 웃옷을 벗고 5분간 춤을 춰줄 수 있어요? 앉아주십시오.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뭐였냐면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서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라고 하는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How to Start Movement라고 하는 동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웃옷을 벗고 나와서 춤을 춰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놈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이 춤을 추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나와서 웃옷을 벗고 막 춤을 춰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같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한 3-4명의 사람이 같이 또 웃옷을 벗고 춤을 춰요. 뭐라 그래요? 때로 미쳤다고 그러겠죠. 예. 근데 광장에 한 10명이 있었는데 8명, 9명이 춤을 춰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이게 이제 상황이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의 지점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 리더가 한 말이 옳았기 때문에, 리더가 통솔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소통의 능력과 교감의 능력과 언변과 뭐가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아까 여기서 웃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그룹의 리더가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엄청 춤을 잘 추게 된 사람이었을까요? 춤이 중간에 변했을까요? 능력이 엄청 달라졌을까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리더이냐 미친놈이냐 라고 하는 판단의 지점은 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첫 번째 팔로워는 누군가가 서줬을 때 그때부터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팔로워들의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강한 응집력을 가진 리더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언변과 소통과 뭐와 이런 각자의 메리트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따라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 중에서요.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허무맹랑한 사람 얘기하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허경. 예. 이름만 들어도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허경영의 3대 공약이 있어요. 3대 공약. 첫 번째, 신혼부부에게 1억입니다. 1,000만 원 안 주고 1억씩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씩을 주겠다라고 공약했어요. 그 공약은 한 가정에 2억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근데 1억 반값, 반만 준다는 허경영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말하면 아, 이걸로 청년들의 삶이 달라지겠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허경영의 두 번째 공약,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BMZ에다가 몰라요? UN 본부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허무맹랑하다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요. 매년 500억 정도씩을 투자해서 BMZ 평화공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허경영의 공약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허경영의 3대 공약이 뭐였냐면 아까 그거는 청년 세대 그리고 남북관계, 세 번째는 노인 세대를 위해서 100만 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근 10년 전에 낸 거거든요. 근 10년 전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20만 원씩 줬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저희 당이 전국에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우리 30만 원 올려주겠다라고 공약했어요. 아마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 정도 되면 40만 원, 50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허경영과 금액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공약이거든요. 근데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공약의 내용은 심상정 의원이 좋죠. 근데 대통령이 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은 공약의 유무의 문제, 물론 당세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그 뜻을 같이 동참해주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유권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답은 유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당들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혁명적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한 발 한 발 진보합니다. 그게 느리고 힘들지만 발전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정당들도 바뀌고 있고 사회 문화도 바뀝니다. 엄청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지만 예전처럼 누군가가 지역위원장이 내천해주고 뭐하고 하는 일들 많이들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당원들에게 당원권이 부여됩니다. 저희 당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국회의원 제가 공천에서 떨어졌는데요. 저희 공천은 당원들 투표는 하나도 없고 유권자의 투표로만 춘천 시민 5만 명의 여론조사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공천을 잘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문제랑은 또 사실 달라진 측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사람을 얼마나 키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에서 최종적으로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준 그 사람 중에서만 선택하려고 하면 더 이상 세상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청주대학교 나와서 이 지역에서 열심히 갈고 닦았던 그 사람, 근데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주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단계를 밟아나가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을 알아갔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합심해서 국회 하나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청주 시의원으로 생각하면 걔는 시의원감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37 먹은 청년이니까 지금 순천 시의원 출마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어느 누구도 제가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당연히 국회의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시의원 출마한 사람은 당연히 국회의원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 출신은 그 순결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우리 사람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는 계속 당선된 사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낙선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보면요. 저도 낙선한 의원으로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시민운동할 때는 이런 말 했어요. 야, 왜 너희는 정치인들은 떨어지고 나면은 3년간은 서울 살다가 1년 남겨두고 순천 내려와서 선거운동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요. 3년간 순천에서 먹고 살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순천에 뭐 커피숍을 차릴 겁니까? 어디 과장으로 이렇게 입사할 겁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요. 제가 함께하는 미래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도 저는 낙선한 사람 중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후원금 받으면서 삽니다.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어디든 강연도 다니고 어디든 뭐 행사도 다닙니다. 강연료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아도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단체에서 이 교통비는 지원해 주니까. 근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 그런 일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손 벌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상 지역에 와서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생각해봐도요. 낙선한 전직 의원이 저기 이 행사장에 페스티벌에 왔다라고 하면 페스티벌 행사장 주최자가 소개시켜 줍니까? 마이크 주고 축사라도 한마디 하게 해줍니까? 안 해줘요. 부끄러워서 못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야, 너 쫄지 말아라. 우리가 한 20명 줬짜가지고 주말마다 행사 있으면 5명씩 대동해서 같이 다 줄게. 그래서 부스 돌 때 안 쪽팔리게 5명씩 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 줄게. 박수 칠 일 있으면 5명이 50명만큼 박수 크게 쳐줄게. 그러니까 같이 다니자. 그래서 4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보자. 라고 하는 일들로 사람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게 비단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매번 당에서 어떻게 해주는 사람만을 가지고 하는 걸로는 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마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출마하셔야 됩니다. 정치가 더럽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결론은 이겁니다. 함께 오는 미래에 많은 후원해 주시고요. 네, 회원가입 해주셔서 제가 정치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